안녕하십니까. 더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위치 253페이지 지능검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좀 촉박을 해서 지능검사 앞부분만 좀 설명해 드렸어요.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쉽게 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해봤던 그런 검사진인데 과연 그 지능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쾌하게 어디가 무엇이 지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는 아직 없고요. 여러 학자들이 본인의 어떤 전문적 식견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53페이지에 지능의 본질이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좀 공통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진리 혹은 사실의 관점으로부터 훌륭한 반응력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수리 능력을 또 지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좀 협소한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를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4번에 보면 생활에서 비교적 새로운 장면에 대한 적응 능력이라든가 아는 능력과 소유하고 있는 지식이 지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예를 들면 경험에 의한 학습이라든가 이해 능력을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느 하나가 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이 정도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254페이지 보시게 되면 향상학습의 학자에 따라서 지능에 대한 개념을 주고 있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나오는 비네라는 분과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공통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그러한 이요인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카텔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적 지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카텔의 이것은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텔은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그 다음에 결정적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년 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생리적인 거죠. 생득적인 겁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지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 시절에 가장 왕성한 어떤 기억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가 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반적인 것이고, 이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라이징입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 같은 거죠. 무슨 지혜로움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 보통 노인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대처 능력이라든가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말 그대로 해안을 가지고 있는 통찰력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적 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카텔의 결정적 지능을 지능으로 인정한다면은 그건 틀린 말이죠. 비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동적 지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이러한 크리스탈라이징 결정적 지능은 노인의 해안을 갖춘 지능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카텔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지능 가드너 박사의 9가지 요인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지능검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임상적 진단을 해서 학업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산재가 발생을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내 부분이 손상됐든가 그랬을 때 얼마만큼 손상됐는가를 빨리 판단을 해서 등급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동력의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쓰는 것이고, 그리고 다쳤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손실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의 치료 방법을 택할 것인가, 치료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바로 이러한 지능검사가 활용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피어만의 이 요인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포드가 말하는 다면적
지능 이런 것도 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가드너의 다지능에 관련된 내용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시험 중에는 또 그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버그는 255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지능의 3원, 세 가지 원칙으로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얘기하면서 성분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 마지막으로 맥락적 요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했다까지 여러분들이 지능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능검사의 발전은 상당히 어떤 검사지가 만들어질 때 어떤 초기 단계에서 같이 만들어지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능검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최초는 아닙니다만은 지능검사 같은 시초에 그야말로 초기에 아주 그야말로 선도적인 검사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05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과 시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프랑스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척도입니다. 1905년도에 만든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 학습 지지나 학생들을 어떤 그 식별해내기 위해서 만든 검사지죠. 1905 척도라고 해서 어떤 지능검사의 그야말로 선조 중에 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 요게 좀 유명해지면서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16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터만 교수가 이제 이 비네를 초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와 비네가 같이 만든 검사지가 바로 1916년도에 나온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왜 유명하냐? 바로 이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인텔리전스 퀘이센트라고 하는 IQ라고 하는 개념이 이 검사지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256페이지 아랫단 향상학습에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비네 스탠포드 검사지가 유명하다가 250페이지 나오는 이제 웩슬러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지능 검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웩슬러의 등장이 일어나면서 지능에 대해서 어떤 잠재적 능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성인용과 아동용과 그리고 유아용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개발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257페이지에 웩슬러 검사의 기본적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요. 뭐 정신기능 측정이며 전체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또 지적 요인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인을 반드시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 아까 인지적인 부분만 꼭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지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측정을 하는 그러한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웩슬러 지능 검사지다. 종류는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기출문제 정리해 보게 되면 저는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다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저는 뭐 K, 위스크 이렇게 읽습니다. 위스크랑 이거는 이제 아동용이고, 그 다음에 K, 와이즈는 A, 아덜트니까 성인용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K, 위스크 또는 K, 와이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 개인적인 발음입니다. 여러분 그 구분해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아동용, 성인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웩슬러의 아동용과 웩슬러의 성인용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용일 경우에는 아동이 문항을 틀렸을 때 성인용 검사에 비해 검사를 빨리 중지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애들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또 3번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연령별 소검사 환산 점수의 활용이 성인에 비해 더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어성과 동작성 두 개를 크게 나누고 그 밑에 또다시 소검사지들이 있는데 이 소검사지마다 또 점수들이 있어요. 그러한 환산 점수의 활용이 아동용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동은 연령에 따라 발달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령별 또 한산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가 그야말로 뭐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에도 이 웩슬러 지능 검사가 지능 검사의 대부분의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58페이지 보면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 저는 K-WISE라고 발음합니다. K-WISE의 구성 보면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고요. 좀 촌스러운 문제가 나옵니다. 뭐 다음 중 하위 검사 중에서 언어성 검사에 속하지 않는 것 또는 뭐 동작성 검사에 속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참 이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죠. 그죠? 고통스럽게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그 암기하지 않으면 틀려버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오버를 보면 웩슬러 지능 검사의 시행 방법 및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웩슬러 지능 검사는 개인 검사냐 집단 검사냐 할 때 자기 보고식 형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 검사를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검사지 같아요. 그런데 이 웩슬러 검사지의 검사 요강에 보면 반드시 개인 검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는 개인 검사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내용이 쫙 나오는데, 뭐 표준 시행과 더불어서 검사 행동 관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또 행동 관찰에는 뭐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밑에 나오는 향상 학습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평이한 내용이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59페이지 나오는 지능 지수 해석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웩슬러 지능 검사는 성인용이든 뭐 청소년용이든 뭐 아동용이든 유아용이든 간에 두 가지 언어성과 동작성을 봅니다. 그런데 동작성 점수의 전체와 또는 언어성 점수의 전체의 점수 차이가 몇 점 정도 나느냐, 또 어느 한쪽이 높다, 어느 한쪽이 낮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못하다. 다시 말해서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다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지적인 능력인가 보다는 어떤 지적 능력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어떤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학습할 능력이 좀 뛰어난 것이고요. 그러나 읽기 능력이라든가 학습 능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언어성 점수가 너무 낮으면 언어 능력에서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언어성 능력이 또는 언어성 지능이 높고 동작성 지능에 비해서 언어성 지능이 높다면은 일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내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 실용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동작성 지능이 높은 경우라면 어떤 실용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더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균형이 잡혀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이점이 있을 때는 바로 이런 식의 해석 방법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이라고 해서 가운데 보면 이런 지능검사의 해석시 유의사항, 추가사항으로는 병전지능을 추정한다. 여러분 그 병전지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병전지능. 병전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 262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262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 향상학습의 병전지능이라고 해서 웩슬러 검사와 관련된 병전지능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원래의 그러니까 병이 있기 전 또는 무슨 사건이 있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능을 우리가 병전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병전지능을 추정하는데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제가 259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참조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 비교에 대한 부분, 앞에 설명했던 것을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놓여 있는데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260페이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금사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은 그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0페이지 향상학습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61페이지에 바로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름대로 보편적인 검사지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런 좀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이 좀 많아서 활용하기도 좋고 상담할 때 우리가 활용 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웩슬러 검사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이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웩슬러 검사지는 우리가 지능의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1SD, 2SD에서 표준 편차를 얘기하죠. 1SD, 2SD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 표준 내지는 정규 분포 곡선에 따라서 IQ를 분류해 보면 130 이상은 최우수가 상위 2.2%에 속하는 좋은 머리, 뭐 지능이 좀 높은 머리겠죠. 그 다음 120에서 129는 우수, 상위 6.7%가 속하는 것. 일반적으로 평균은 90에서 109 사이로서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내려오다가 70과 79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누구의 조금은 도움을 필요하지만 도움을 좀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연령 지능 지수의 어떤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70점을 경계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통 정신 지체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점을 경계성 지능이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의 향상학습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편차들 간의 점수, IQ 점수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를 한 것이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역시 262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K-WISE 성인용 지능 검사가 잘 나온다는 거죠. 뭐 청소년 상담사 시험인데 아동용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성인용을 알게 되면 아동용은 자연스럽게 몇 개 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의 이해를 돕는 성인용 검사지가 잘 나오는데 특히 제 4판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K-WISE 4판을 꼭 보셔야 됩니다. 버전 4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제4판은 2008년에 개정된 미국의 원판을 번안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개발되어서 실시하고요. 대상 연령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원판은 16세에서 90세까지 활용합니다만은 대상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16세에서 69세까지 이 K-WISE 제4판을 실시한다. 꼭 구분해 쓰시기 바랍니다. 뭐 언어성과 동작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척도별 구성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263페이지 그 위에서 두 번째 다에 보시게 되면 기존의 K-WISE 오리지널 판에는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그 다음에 행렬 추론이라든가 퍼즐이라든가 동형 찾기 소금사 같은 것을 추가를 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지수의 어떤 범위도 과거에 뭐 K-WISE 다시 말해 웩슬러 검사지는 뭐 150 이상이면 뭐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4판에서는 160점까지
IQ 수준을 확장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뭐 척도별 구성 참고로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KYZ 4판에 조합 점수별 측정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합 점수별로 측정하는 내용이 뭔가 이것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로 갈게요. 역시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웩슬러 뭐 기억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통의 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들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추가된 소검사 중요하다 그랬죠. 그 퍼즐이라든가 뭐 무게를 비교한다든가 지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롭게 보강이 됐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KYZ 4판에 소검사 총 15개가 있는데요. 이 15개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표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좀 중요합니다. 266페이지 보면 지표 및 소검사라고 해서 어느 이의 지표는 뭐가 속한 있고, 그 다음 지각적 추리 지표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며, 작업 기억 지표는 어디에 속하며, 처리 속도 지표는 어디에 속하는가. 교재 266과 267페이지에 나오는 어느 이의 지각적 추리, 그 다음에 작업 기억,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 지표에는 소검사가 따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많게는 4개도 있고요, 5개도 있고, 적게는 3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명하고 소검사의 종류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딱 나오기 좋잖아요, 그죠? 다음 중 어느 이의 지표에 속하지 않는 소검사는, 너무나 문제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 뭐 웩슬러 검사지를 다 이해해 봤는데요. 일단은 시험은 성인용 중심이니까 공부를 제 책 위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아동도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은 뭐 인터넷에 아동에 관한 검사지도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몇 가지만, 그러니까 성인용과 아동용의 차이점만 좀 찾아서 따로 별도로 좀 공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지능검사에 또 많이 쓰이는, 예를 들면 뭐 카우프만 검사라든가 몇 가지 검사지를 좀 추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26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